김의겸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데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은 지금 전에 열린우리당에 계시다가 이번에 합당을 했죠, 그죠? 민주당하고. 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요즘은 의총도 같이 하고. 그래요? 네, 지금 저도 선대위에 들어가서 네.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때요? 뭐 낯섭니까? 네, 제가 한 열흘 전에 처음으로 같이 의총을 같이 열었는데, 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의 명문고등학교에 뒤늦게 전학 온 시골 학생 같다. 그래요? 네. 저희 열린 민주당에서는 의총이라고 해봐야 3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담하고 소박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딱 갔더니 뭐 170명이 있으니까요. 기가 죽죠. 시골 학교에 있다가 전학 온 학생들이. 원래 고향이 군산 아니세요? 네. 그래서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뭐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근데 원래 잘 아시는 분들이었잖아요. 네. 아니요,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알던 분들 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런데 뭐 기자일 때 보는 것하고 또 같이 이렇게 국회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보는 것도 또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또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네. 근데 뭐 안 맡으셨어요? 최강욱 의원은 최고위원 뭐 그런 거 맡았던데. 우리 최강욱 대표는 이제 대표시니까 네. 최고위원을 하신 거고요. 네. 저는 뭐 무슨 보직을 맡은 건 없는데 네. 이제 선대위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 검증 이걸 배운 게 도둑질, 배운 도둑질이 취재하고 뭐 조사하고 네. 이런 거죠. 기자 신분으로서. 네. 그래서 제가 이 합당하기 전에도 계속 하셨죠. 네, 주로 이제 그런 일을 해왔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근데 저 선대위에서도 그런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검증 작업을 박주민 의원 그리고 네. 김병기 의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혼자서 그 전에 이제 저희 방 식구들하고 네. 혼자서 했는데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든든하고 뭐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훨씬 나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하게 되니까. 네. 뭐 크게 뭐 나온 거 있습니까? 검증할 때 발표하실 거 없습니까? 네. 지금 뭐 당장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일단 혼자 할 때는 이걸 만들어 내도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있죠. 그래서 기껏 해봐야 이제 페이스북에 쓰거나 네. 또 답답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좀 하는데 유튜브 구독자 수 많더라고요. 이제 말하자면 별다른 채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역시 큰 당에 오니까 네.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아직 뭐 뚜렷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를 드릴 만한 내용은 아직은 없는데 네. 지금 훨씬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네. 든든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김의겸 의원을 저희가 모신 주제는 이제 김 의원께서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도 오래 했었고요. 또 청와대 대변인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선 판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물론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지만 네.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분석을 좀 해달라. 그걸 좀 부탁을 드린 거거든요. 의원님 좀 말씀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선 판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뭐 결론부터 훅 들어오시면 지금 사실 여론조사 때문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네. 조바심이 나고 뭐 여론조사에 그냥 마음이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뭐 사실 저도 흔들리지 말자 하면서도 저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데 네. 그래도 저는 단 1%라도 크게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단 1%라도 이길 거다. 그쪽에 훨씬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어떤 성격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의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의 한번 변화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차곡차곡 다지다가 맞아요. 한 계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차곡차곡 다지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뭐 한 3, 4% 뛰고 또 그 구간에서 또 한 달이고 또 계속 정체 상태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양질 전환을 위한 어떤 축적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전까지 30% 중반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이번 설을 전후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국민들끼리의 감정의 소통, 이 뒤섞임을 거치고 나서 이제 쿠키뉴스 오늘 네, 네, 여론조사가 나왔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뭐 30% 후반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한참 머무는 듯한데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한 계단 올라가고 한참 가다가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대단히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왔다 갔다 네,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한 달 34일 남았죠. 지금 시점에서 34일 동안에 그동안 보여온 그런 더디지만 멈추지 않는 그런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된다면 저 사자 구도에서는 한 3%? 이 정도면 승률이 높은 거고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거고, 뭐 3자 구도가 가더라도 뭐 한 7, 8%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의 속도가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이재명 후보의 이런 그 지지층, 이런 지지율의 성격은 일단 이재명 후보가 그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긴 했지만 중앙 무대에서 노출된 건 별로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아도 조금 피상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리고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견고하게 쌓여 있었는데 더 쉬운 이미지라고. 그렇죠. 이제 그걸 그 껍질을 조금씩 벗겨 나가는 거다. 거리감이 있었는데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죠. 또 뭐 좀 거칠고 좀 강팍하고 그런 이미지를 깨고 껍질을 벗기고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게 지금 왜 좀 금방 친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처럼 안동 산골 소년의 소년공이 갖고 있는 그 성장 배경이 사람들하고 바로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와닿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국민들하고 사귀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게 견고하고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네, 이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사실 좀 요동을 치죠. 왔다 갔다. 네. 막 올라갔다가 또 당 내분이 있으면 푹 꺼졌다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층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게 미더운 후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좋으면 어느 정도 그 층을 받아주지만 끌어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떨어져 나가는 네. 이런 그 요동이 있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반사체 발광체라는 그렇죠. 선에 나왔지만 여전히 네, 반사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였죠? 12월이었나요? 네.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가 이제 극도로 안 좋아지고 서로 막 당의 내용이 그 심해졌을 때. 신년 여론조사에서 확 떨어져. 그렇죠. 신년이었군요. 네.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거의 그대로 가는데 맞아. 저 윤석열 후보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푹 떨어졌을 때 윤석열 후보가
쉽게 이기는가 보다라고 우리 층이 이재명 후보의 지층이 안심을 했다가 네. 이게 갑자기 또 올라가니까 굉장히 또 불안해지고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설을 지나면서 그게 이제 거의 근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설 지난 뒤에 한번 섞인 흐름이 이번 금토일에 네. 이제 한 10군데 정도가 여론조사에 이거 돌아갑니까? 합니다. 지상파들도 하나요? 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렇죠. 저는 10군데 중에서 5군데 이상이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선거는 정말 하여튼 재밌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의원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디게 그러나 견고하게 네.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언제 꺾일지 모르는 것이고 네. 그 차이는 제가 봤을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 올라가는 지지율이고 그렇죠. 네. 윤석열 후보는 누가 좀 도와주거나 네. 워낙 뭐 부인인 김건희 씨가 뭐 일을 저지르면 또 내려가고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43%까지 가야 돼. 네. 47%다. 자, 지금은 이제 많이 된 여론조사 39%까지 네, 나온 걸 제가 30% 보면 두 반이라고 봐야겠죠. 봤는데 네. 뭘 더 플러스 알파 시키면 거기까지 넘어갈까요? 제 생각엔 세 가지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 문재인 후보 지지층, 전통적인 문재인 후보 지지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5년 전에 41%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5년이 지난 지금도 41%대입니다. 동일해. 아마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네. 그런 지지율을 보이시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또 뭐가 나를 세우고 있지만 그건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아직 못 가져오고 있는 거죠. 다 100% 못 그렇죠. 가지고 있다. 다 끌어안지 못하고 뭐 적으면 뭐 한 2, 3%, 네. 많으면 한 4, 5% 정도를 갭이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쉽게 가져오지 않을까. 김의겸 의원께서 청와대 대변인 하셨으니까 좀 자꾸만 나오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 가지 중에서 이 문재인 후보의 전통적인 지지층, 두 번째로 호남인데요. 네, 호남이 지금 60% 정도밖에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80% 뭐 또 그 이상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20% 정도의 호남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퍼센트가 커지겠네요. 네. 근데 호남에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20%라고 해봐야 몇 퍼센트 다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시차를 두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네. 그 민심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보통 전체적으로 보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과거 과거에.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걸 보면. 정치부 기자 생활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러면 이제 호남에서 바뀌는 여론이 그래서 제가 이번 여론조사 주말에 한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가면 호남에서 확 바뀔 테고 네. 또 그게 일정한 시차를 두고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뒤에 서울 수도권에까지 번질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중요한 거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진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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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정의당. 정의당. 네, 그러니까 범진보가 아니고 고전적인 진보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 민노당, 정의당, 전통자파. 그렇죠. 전통적인 이제 진보층인데 그분들이 대개 한 7, 8% 정도 우리 사회에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왔어요.
7, 8%의 지지층은 항상 있는 건데 지금도 있고요. 네네. 여론조사를 하면 그 민노당이나 또는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대개 한 여론조사가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랬다가 막상 투표할 때는 한 3% 정도로 떨어져요. 그래도 저쪽에 넘겨줄 수는 없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7, 8%는 바뀌지 않는데 5%가 아닌 지금 저 심상정 후보가 3%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거예요. 네, 유보적인 겁니다. 아니면 뭐 소극적 지지란다든. 아니요,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유보 내지는 관망? 포기. 네.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재인, 호남, 고전적인 진보층, 전통적인 진보층 이 세 부분에서 가져올 수 있는 표인데 아직 못 가져온 표가 있고 그걸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승기를 잡는다. 이렇게 전통적인 호남층이 조금 좀 나이 좀 약간 좀 먹으신 드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접촉을 해보면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진보층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 약한 것 같고. 이게 인간 이재명으로서 그렇죠. 그게 지금 제일 약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금 제가 이제 홍보 파트를 맡는다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인간미, 맞아요. 네, 이걸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래, 일 잘해, 유능해, 똑똑해. 그건 인정해. 그런데 뭔가 여기에서 흡기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인간미인데 인간미를 알리기에 시간적으로 또 여건상 부족했고 상당히 좀 불리했죠. 네. 그 네거티브가 워낙 심하니까요. 더티하게 그냥 진흙탕으로 몰고 가니까 그렇죠. 다 이재명에 대한 후보에 대한 불신감을 쌓아올리게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언론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게 아마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들, 진정성 그 노동자 공장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진짜 자기가 반장이 되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그 진정성이 묻어나.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법연수원 이후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아는 체를 하면은 사법연수원에 바로 성남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그렇죠. 이게 진정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뭐가 있지 않았었어? 뭐 이렇게 하는. 그럼 더 씌우는 이미지가 그거 같은 게 돌파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재명. 그래서 한꺼번에 한 방으로 이번 선거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뭔가 결정적인 한 방이 있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국민들에게 한꺼번에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될 거다. 하여튼 따박따박 1%씩 아니 1%도 아니죠. 뭐 0.1%씩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대장동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제가 이제 건설업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은 뭐 민주당도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은 그 대장동과 관계 없어. 그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딱 보면 각이 나오거든. 대한민국의 토건업의 그 구조가 그런 건데요. 그리고 모든 지표가 돈 먹은 놈이잖아요. 누가 돈을 먹었는지 이번 뭐 김만배 녹취록에서 나오지만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그 김만배 씨가 그 정영학 회계사하고 녹취록에서 그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죠. 맞아요. 오늘 조금 어제 찌끔찌끔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휴 마치고 검찰청에 출입해서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래 있었어 하니까 이제 기사가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나오던데 그 녹취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영학 회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다툼이 있었던 거죠. 이익 배분에서. 그래서 정영학이 녹취를 하는데 그게 크게 시기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8개월 동안 녹취가 있었는데 그게 건수로는 10개, 네. 또 페이지로는 한 500페이지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구나. 네. 이걸 한국일보에서 네. 1월 19일부터 20일, 21일 3일간에 걸쳐서 일면 톡으로 내보냈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곽상도가 아들 곽병채를 통해서 돈을 달라고 조른다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5억 원을 태워서 이 사업에 그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김만배의 발언으로 나왔고 뭐 사실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됐고요. 김만배의 말이 사실이라는 게.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이번에 나온 건 아까 제가 2019년, 2020년 초라 그랬죠. 네. 그런데 이번은 2020년 10월에 나온 겁니다. 그래요? 그때 이제 김만배가 윤석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하나면 죽음이야.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었죠? 2020년 10월이면은 검찰총장 시절이죠. 네, 검찰총장 시절에 그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뭐냐, 정치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하여튼 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짓겠다라고 청문회에서. 청문회가 아니고 그때 국감이었어요. 2020년 국감. 10월에 국감 때. 그 무렵에 김만배와 정영학이 나눈 대화 중에 그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윤석열은 내가 준 카드 하나면 날라가. 이런 건데 이제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그 카드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얼핏 떠오르는 것은 네, 어떤 거 같아요? 얼핏 떠오르는 것은 저 연희동 아버지 집 네. 누나가 사줬잖아요. 네. 그거 아닌가? 또는 그 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이 윤석열이 그때 중수 이과장인가 일과장인가 했는데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네. 봐줬다. 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걸 네. 내용을 알만한 김만배가 카드라고 말을 하는 거 보니 그래서 지금 뭐 검찰이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다가 희한해요. 네. 예. 그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나 알고 있죠. 정영학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말도 안 돼. 그건 놔두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른바 그분 또 성남시의 윗선 그러면 이재명이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당연히 그럼 검찰에서 김만배한테 네. 그 카드가 뭐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수사해야 될거 말입니다. 아니에요? 네. 너 그 카드가 뭘 갖고 있어? 거짓말이야? 정말이야? 네. 물어봐야 돼. 하나도 안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김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마치 이재명 후보한테 더 씌워져 있는 이 대장동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이재명은 아니라는 것이 더 정확해지고 사실은 거기에는 윤석열과 그 기득권 카르텔들이 대장동에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저 대장동 사건이 조선일보가 네. 그야말로 그 전에 고발 사주권 9월 초에 고발 사주권이 터졌죠. 네. 그래서 그걸 덮기 위해서 사실 대장동 건을 다른 조그만한 언론사에서 나온 걸 가져다가 조선일보가 그냥 엄청 키웠죠. 추석 직전에. 팀까지 구성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한 게 그분이 누구냐 해서 그걸 그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아갔는데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분이 이재명 후보였으면 지금 벌써 9월부터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탈탈 터는데 10원 한 장 먹은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남욱 변호사. 맞아요. 네. 예. 남욱 변호사가 미국에 있다가 귀국을 하면서 JTBC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죠. 아니라고. 내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 안 먹히더라.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나 또는
김만배가 윤석열 내가 쥔 카드면 죽어. 이 모든 나침판의 이 바늘이 가리키는 것이 북쪽을 향해서 가리키듯이 돈 먹은 사람들 향해서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뭐 곽상도라든지 등등등 이른바 적폐 세력들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이른바 박근혜 쪽 사람들이었는데 맞아요. 네. 그에 대해서는 검찰이 참 수사가 미온적이고, 네. 그 언젠가는 그 카드가 뭔지 나오지 않겠어요? 그걸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다. 만일 윤석열이 되면 네. 그 카드는 영원히 묻히는 거고, 검찰에서 네. 그냥 묻어두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김만배 입장에서도 그걸 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찰도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네. 하여튼 그 이기셔야겠습니다, 그죠? 뭐 저 그 남말 하듯이 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이건 뭐 이겨야 되는 건 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네,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뭐 구독하시는 분들, 네. 시청하시는 분들 뭐 저희가 얘기 안 해도 왜 네. 이겨야 되는지, 근데 왜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더 들어가 보죠. 특히 민주당에서 지금 검증위원회에 계시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준비한 부분이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더 우리 김 의원께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뭐 최근에 사드 배치다, 뭐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또 멸공이다, 또 뭡니까, 하여튼 뭐 선제 타격론이다 하면서 마치 듣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권위주의 정권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잘못하면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겠다. 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주술과 무속 논란에서 전 근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왜 우리가 이 대선에서 21세기 대선에서 무속과 주술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야 되느냐는 한심한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네. 일단 윤석열과 김건희 한번 우리 김 의원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이야기는 국민들께서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예전에 한번 페이스북에도 한번 썼습니다만은 윤석열 검사와 네. 술자리를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자 생활에요. 네, 기자 시절에. 첫 번째는 2016년 12월 무렵인데, 네. 대전고검에 이른바 유배가 돼 있었죠.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네. 그랬다가 갑자기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제3자를 통해서 한번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한겨레 신문 어디 법조 출입? 네,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그때 한참 최순실 사건 취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왜 보자고 하지? 근데 보자고 하니 그리고 또 회사 앞까지 온다 그러니 네, 제가 나갔죠. 그랬더니 하는 그때 이야기가 윤석열은 검찰에 대전고검의 검사였습니다. 대전고검. 네, 대전고검에.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와서 하여튼 하는 이야기가 고맙다. 한겨레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왔다. 왜냐? 자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돼서 네, 지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겨레가 최순실을 특정 보도하고 이 촛불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공로를 해줘서 자기가 처음 최순실 보도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기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기가 다 봤다. 그래서 한겨레의 공로가 어떤 건지 자기가 제일 잘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게, 왜냐면 이제 박근혜가 내일 모레 탄핵을 당해야 될 상황이니 자기가 이게 명예를 회복하게 해줬다. 뭐 그런 거고요. 근데 뭐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번을 만났어요. 공덕동 쪽에서 만났어요. 네, 한 번은 공덕동에서 한 번은 이제 특검 수사를 할 때 특검 쪽 강남에 있는 그 특검 쪽 사무실에서 근처에서 한 번 이렇게 2번을 만났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왜 술을 두 번쯤 진하게 마시면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뭐 긴 시간이니까 막 새벽 2시까지도 마시고 이랬으니까요. 네. 인상적인 장면 그거였어요. 전화가 많이 와요. 윤석열한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다 후배 검사들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받는 폼이 딱 이렇게 우리 동네 건들거리는 형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딱 저쪽으로 엠마 알았어 그래 뭐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는데 내용이 뭐냐? 그럼 저한테 하는 말은 그 이야기예요. 이놈의 자식들 말이에요. 그동안 아는 체도 안 하더니 이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전화가 오네요. 뭐 그러면서 오는 전화의 내용이 형님 저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데 막년에 한번 하셔야죠. 뭐 이런 전화예요. 거기들은 다 형님이라 그런 모양이죠. 네, 제가 이제 그건 이제 하여튼 네. 저쪽 잘 안 들리는 전화를 했으니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는 윤석열의 말은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인즉슨 특수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좌장이 최동욱 검찰총장.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하나요? 총무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특수부 출신 검사들끼리 윤석열 후보가 총무고. 네. 근데 하여튼 저 부회장쯤 되는 거죠. 그 모임이 있는데 최동호 검찰총장 때 잘 나갔다는 거예요. 왜냐 총장이니까 검찰총장이니까.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탄압을 받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 검사들이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연락을 한다. 자기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모임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자식들 말이야 뭐 이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 패거리 문화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 뒤로 보면 뭐 윤호진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이른바 형님 리더십 좋게 말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사실은 좀 세 보이지만 되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얌전하게 컸다가 뒤늦게 이제 권력 맛보고 이제 그 문화에 휩쓸리면서 이른바 검사스러워지지만 여전히 좀 자기중심적이고 남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엘리트들이 보이는 보통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윤석열은 다른 거죠. 좀 달라요? 아니 이제 구수나 하면서 이제 그 구수를 하는 동안에 이제 그래 하면서 다 어린 후배들을 품고 같이 어울리면서 성장을 해왔고 검찰 내에서도 그런 리더십으로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형님 리더십. 그래서 좋은 말이 형님 리더십인데 저는 형님 리더십이란 말보다 패거리 리더십이 더 맞는 말이다. 그 조직에서 있고 막. 네, 조직 내에서 자기들 품 안에 들어온 자기 후배들은 다 봐주고 여기 벗어나면 아주 잔인하게 칼을 휘두르는. 그 조직 말고요. 그 조직 있잖아요. 다른 조직.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흔히 영화 같은 데 조직.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비슷한 것 같아. 저 군대에서는 하나회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패거리 리더십, 패거리 문화가 만일 진짜 검찰 내에서만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엄청난 우리 사회에 파장과 악영향을 미쳤는데 만일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네? 자기 아는 사람, 자기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은 봐주고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잘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정치인들에 대한 보복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봐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라든지 빈익빈 부익부 등을 비롯한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에 대한 어떤 연민과 동정, 아니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이런 그 강팍한 모습들이
더 커질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검사 생활밖에 안 했잖아요. 네. 25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경험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윤석열 후보의 경험을 통해 갖고 검사로서의 경험을 통하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패거리 문화 거기에서의 자기가 수장 그 조직의 어떤 형님 이러한 그 자기의 문화가 그대로 청와대로 간다 그러면은 네. 끔찍한 얘기죠 완전히. 그리고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건 저는 이 검찰의 문화인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벌써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견고하게 뭉쳐서 네. 정말 뭐 조국 사태, 조국 수사뿐만 아니고 대통령에게 칼날을 겨누고 무슨 울산 사건이라든지 맞아요. 저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수사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네. 만일 윤석열과 그 사단이 정권을 잡는다. 네. 그러면 저는 그게 육사생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거와 똑같이 검찰 공화국이 될 거다. 12.12 쿠데타의 재판이 됐어요. 네. 그게 이제 군인들과 거의 동일한 속성과 어떤 권력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이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고 저 정권을 잡는 거나 비슷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네. 공포스러운 얘기예요. 네. 왜 브라질의 그 연성 쿠데타, 룰라 정부와 네. 룰라 대통령과 그 후임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검사가 아니면 검찰권을 거기는 판사라고 하지만 검찰권을 남용해서 무너뜨리고 우파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우파 정부가 들어선 대통령이 보우소나라라고 검사는 모루 검사였고 대통령은 보우소나라인데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군인 출신인데 보우소나라는 예벽 대령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 밑에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갔어요. 그 수사했던 검사가 네. 모루라고 하는 검사가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지금은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칼날을 휘둘다가 자기가 직접 만일 권력을 잡는다면 브라질의 연성 쿠데타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악성인 그런 정부가 나올 거다 그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거 우리가 겪었던 권위주의 정권 이상의 권위주의 정권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좀 잠깐 물 좀 드시고요. 이게 포스트 민주주의, 포스트 권위주의, 동시성이라는 논의가 있는데 정치학계에서 그냥 독재라든가 이런 경험한 그 남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언제든지 민주화가 돼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도 언제든지 다시 재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설 수가 그렇죠. 있다. 이집트도 그랬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권위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지금 야당 후보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된다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예. 네.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20대들은 잘 모르시는데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 그러면 김건희 씨 얘기도 좀 하죠. 김건희 씨. 김건희 씨요. 네. 최근에 뭐 좀 조용합니까? 뭐 나온다 그런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나오나요? 나옵니까? 글쎄요.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좀 하세요. 저 국민의힘 쪽에 저도 취재망이 있어요. 네네.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부에서는 김건희를 등판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러저러한 건의도 하고 뭐 방법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결정을 아무도 할 수가 없고 그 결정은 오직 윤석열 후보와 부인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의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안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마지막까지. 네. 그리고 저라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소리 7시 반, 7시 50분짜리 나오고 온갖 무속 논란이 나와서 지금 두드려
두드려 맞을 만큼 맞았는데 다시 또 나와서 그걸 리바이벌하는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될 그렇죠.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김건희 윤석열 후보 쪽에 참모라면 괜히 상처 덧낼 필요 없다. 네, 그냥 이 상태로 뭐 언론들이 잘 써주니까 네, 이 상태로 그냥 가자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 네. 유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김건희 씨는 훨씬 더 윤석열보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윤석열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김의겸 의원께서 취재한 얘기들 또 들은 정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또 민주당에서 활동도 하시고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이게 흘려듣는데 이 문제의식이 갖고 있는 사람은 딱 정보를 들으면 알게 되더라고 얘기했다. 아, 그 연관이 있구나. 그렇죠. 이제 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 마련이지만 이제 배운 게 이거라서. 네. 근데 아까 윤석열과의 결혼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 감찰을 받아서 뭐 정대태 씨 주장이긴 한데 네, 감찰을 받아서 그거 감찰을 모면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 그렇게 정대태 씨도 주장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당시에. 네. 그건 맞습니까? 그 얘기 못 하나요? 그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왜 이재명인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의겸 의원께서 또 이재명 후보를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 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본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재명이 돼야 되는가? 윤석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이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네.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후보가 82학번입니다. 아, 예. 63년생 82학번이고, 저도 82학번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같은 82학번으로서 좀 느낌이 좀 다른데, 네. 82학번들이 조금, 뭐랄까요, 화제 인물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꼽으라면 세 사람을 꼽겠는데, 예. 원희룡, 네, 그리고 김민석 의원, 김민석 의원도 82인가요? 82학번입니다. 그리고 조국, 조국 이렇게 82학번, 그 외에도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네. 유명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0년 가까이 기자를 하면서 취재를 하다 보면 예. 같은 82학번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죠. 같은 팔이니까. 그렇죠. 그때 옛날에 이런 파리 때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똥파리라고 해서 똥파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많은 82학번 중에서 이재명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3명 원희룡 하면 공부는 원희룡만 못했고, 네, 그리고 김민석 정치적 배경 이건 김민석만 못했고, 또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 인기 이런 걸 보면 조국만 못한데, 그런데 이제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대선 대통령은 그런데 왜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걸 보면 약간씩 디스를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원희룡 같은 경우에는 수석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 82학번 때 수석을 했거든요. 서울대 수석 무슨. 네. 그리고 나중에 사법시험도 수석을 수석. 했죠. 그 수석이라는 게 저는 굴레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최고. 그게 그렇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면서 세상이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원희룡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낳았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이. 딴 얘기입니다, 말했는데.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지금 저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한국의 케네디라고 불렸거든요. DJ 때. 그렇죠. 그 30대 이미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뭐 김민석 의원은 가까운 사이니까 한번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젊은 나이에 정치의 한가운데에서 DJ와 거의 동급으로 정치를 했던 것. 이게 또 김민석 의원에게 어떤 부담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가 자신에게, 김민석 의원이 스스로 너무 큰 정치적 그 부담과 하중을 자신에게 줬다는 것. 김 의원께서 이제 고급스럽게 표현해 주셨는데 네. 우리 용어로 하면 그냥 너무 젊었을 때 잘 나갔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조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그 대중적인 인지도, 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다 보니, 그리고 너무 다 갖췄잖아요. 서울대 법대 교수의 외모에, 그게 상대방에게는 적개심을, 그리고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도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을 줬던 게 아닌가. 그래도 안타까워요, 조국 네, 전 그럼요. 네. 네. 그에 반해서 이게 네, 중요하네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친 들판에서 혼자서 단독자로서 이 변방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또 변방에서 살았던 어려움과 간난고초의 그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뚫고 왔다는 거죠. 누구의 힘도 안 받고 스스로. 그리고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세 사람과는 달리 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 막 독사의 그 이빨과 무슨 사자의 뭐 이런 데서 조금 사실 벗어나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성장할 수 있는 시련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시련을 받았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련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정신이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친구 중에 이영진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영진이라고 중앙대 법대 1학년 때 같이 들어갔고, 이재명 후보가 광주 사태를 보면서 저 빨갱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기를 일깨워준 사람이 이영진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82학번. 8학번입니다. 같이 중앙대 법대 8학번인데 그때 사귄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됐죠. 40년 동안 일관되게 친구인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재명의 그 변방의 마음 하면서 에피소드를 저한테 해준 게 뭐냐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보면 이재명이 이렇게 돌아서면 가장 잘 잡히는 곳에 책이 하나 꽂혀 있다. 그게 이제 전태일 책인데. 그래요? 예, 전태일의 책인데 그 책에 있는 그 규절이 그 규절 때문에 그 책을 거기다 꽂아 놓는다. 근데 그 규절이 뭐냐? 나는 돌아가리라. 나는 꼭 돌아가야 한다. 내 가난한 형제들에게, 내 마음의 고향에. 이게 이제 전태일이 한 말이에요. 전태일의 평전에 있는 말인데 그 구절 때문에 이재명 변호사가 그 책을 꽂아 놓은 거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정성호 의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도 이제 친한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도 87년 사법연수원에서 만나서 벌써 36년 동안 같이 해온 네, 거죠.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온 분인데 그냥 친구죠. 네. 그 정성호 의원의 말에 따르면 87년도에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이른바 그 무슨 뭐 학습 언더서클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노동법 학회, 노동법 연구회 뭐 이런 건데요. 거기 한 15명 정도 있었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많았던. 네, 거기에 뭐 많이 있었죠. 문무일, 뭐 네, 문병호, 그렇죠. 예. 네, 문병호 그때 그 15명이 다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판검사 안 하고, 그리고 변호사로 내 고향에 지역으로 돌아가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노동운동을 하고 뭐 농민운동을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다들 15명이 다 같이 말을 했지만
유일하게 약속을 지킨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그래요? 네, 네. 그런 게 이재명 후보가 성장해온 그 힘이 아닐까. 진정성인데 네, 결국은 그렇죠. 진정성, 네. 이재명의 네. 진정성인데 이런 게 이게 보수 언론과 야당의 정치 공세로 인해서 더 씌워져 있는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그 변방이다, 비주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주류들의 기득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강고하게 아들, 손자, 뭐 며느리까지 해서 이 강고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제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속에서 이제 변방의 비주류에서 뚫고 나온 한 인물이 전태일을 좋아하는 인물이 이게 하나의 중요한 대통령 권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아주 이건 이제, 뭐 어떤 한 개인의 성취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예. 사회가 한 번 더 정말 점프할 수 있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께서도 뭐 변방에 좀 계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저야 뭐 저 신문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뭐 변방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 그렇습니까? 중앙을 많이 근데 제가 중앙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조금 떨어져서 네. 유리 아니면 한겨레 신문이 뭐 주류 언론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네. 열심히 봤습니다만 하여튼. 관찰자 입장으로 오래 있었죠. 네. 하여튼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 네. 그 검증하고 계시니까 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서 대선 정부에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가 더 본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김의겸 의원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남은 34일 동안 화이팅 하시고 우리 3월 9일 날 네. 즐겁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